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12시간에 걸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파격의 연속이었고 여러 가지 참 감동적인 장면들도 연출이 됐었는데 김 교수님 어떤 장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가장 최고의 이벤트는 도보다리에서의 30분 동안의 회담. 그 회담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새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던 그 자리에서 아마 세기의 회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도보다리 그 벤치 그 자리는 아마 앞으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남북 최고 지도자 간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두 분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치고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전부터 자신의 어떤 뼛속부터 나온 의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쌓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을 꼽아주셨는데 김 위원님도 명장면 하나 꼽아주시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그 4.27 회담의 가장 명장면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와서 첫 만남. 첫 악수. 그것이 예견된 대로 그냥 지나갔으면 뉴스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텐데 깜짝 제안과 넘나드는 군사분계선이 그 5cm 정도 턱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심리적 장벽이 크냐. 베를린의 통일도 베를린 장벽으로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마음만 먹이면은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라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세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단과 군사적 길장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갔던 한반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대사변이냐, 무슨 대역전이냐는 반전 드라마를 보내주는 게 역시 정상 간의 첫 만남과 악수. 거기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아주 숨가쁘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웃음을 끌어내는 아주 그러한 것이 앞으로 그 중요한 명장면이고 앞으로 이제 미래로 나갈 때 과거를 해상할 때 이 많은 12시간의 장면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을 그런 두 정상의 손잡고 같이 갔다가 월경하는 이런 그 65년의 분단사를 이러한 그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 보태면 이것이 굉장히 통제된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은 통제된 미디어 연출이었는데 이거는 미디어 친화적인 미디어라는 것은 국제 언론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 중요한 명장면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 첫 만남과 악수 또 깜짝 월경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도 뭘 꼽을까 좀 고민하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두 분이 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순간을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남북한의 국민들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뭐 저희도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양 정상이 생중계로 남북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쟁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런
말들을 내가 눈으로 네.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구나. 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네네. 되게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명장면이 있었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제 마지막에 환송 행사 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두 정상이 꼭 손을 맞잡은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네네.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화기애애했지만 회담 결과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시가 됐습니다. 일단 1차적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예. 더 많은 목표는 저는 비핵화 부분에서 달성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문제가 아주 도드라지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디딤돌이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패키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저는 논의는 아마 비핵화 논의가 평화 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논의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성과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 돌리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모든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충분히 허심탄회한 대화는 나누되 그러나 결과는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긴다.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지금 조선중앙통신에서 방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판문점 선언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 원래는 우리가 이제 CBID라고 그래가지고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걸 이제 최종 단계의 비핵화를 우리가 봅니다만 그러나 완전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좋은 출발이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네. 네, 다만 이번 합의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정의나 또는 절차가 들어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뭐 비핵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동안에 북한도 비핵화하겠다는 예. 얘기는 했거든요. 다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앞으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핵무기까지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를 철저한 검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미국도 그럼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의 연장선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비핵화에 대한 게 너무 좀 추상적이고 네. 또 뭐 예를 들어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때는 핵사찰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어떠한 액션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좀 비판이 우리 국내에서도 있고 또 외신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용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드라이브를 가장 강력하게 최대 압박을 가해온 곳이 미국이고요. 네. 결국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것도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네. 1차 회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그 명시화만 이게 글로만 들어가도 성공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됐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라고 하는 성격을 예. 본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만큼 이뤄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액션은 아마도 얘기는 됐을 텐데 네. 그것을 결국은 미국의 확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밝히지를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도 결국에는 북핵 폐기의 명확한 선언이나 혹은 뭐 구체적인 조치 등의 문제는 결국 북미 회담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 과거에도 비슷한 그 확고한 의지를 담은 선언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는 건 있었는데 지금 이 공동선언이나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그 남북한 화해 협력이라든가 감성 터치라든가 아주 정교한 기획과 연출은 모든 게 다 돋보이고 좋은데 이 국민들이 이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무슨 역삼각형 같다. 예. 삼각형의 안정감을 가지려면 그 중심축은 이른바 그 무게중심은 비핵화. 그러니까 이 평화 새로운 시작인데 핵 없는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인데 그게 좀 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공동 목표를 확인한다라는 그러니까
첫 출발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그런 명시적인 그런 게 들어간 거는 사실이지만은 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대북 특사나 이런 걸에서 많이 들었던 우리도 뭐 선대 유운이라든지 아주 스스로 그 CVID 이상의 그런 그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남북 관계 개선이나 뭐 평화 체제 구축이나 뭐 다 좋지만은 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핵화 문제가 현재까지 개발돼 있고 20여 년 동안 개발 축적된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행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해나갔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의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 장벽을 넘어선 현실적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라는 이 도전과 실현이 말로에 의한 도전과 실현이 아니고 현실적 장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가 포함된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지혜롭게 북미회담의 그 과정 통해서 네.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이행 과정도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종전 선언 합의가 됐고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지 전단 살포 중단 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화도 언급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14선언에서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던 네.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14선언이 정권 말기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실험의 그 이후의 여파 때문에 사실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기 때문에 11년 만에 다시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좀 생소한데요. 이번에 적대행위의 뭐 중단 그리고 뭐 불가침 선언 또 비무장지대의 어떤 평화지대와 또 네. 서해 평화 수역을 갖다가 좀 다시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간 부분이 이 긴장 완화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종전 선언뿐만 아니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좀 소위 말하는 단계적 군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이제까지 좀 나온 얘기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병력 다 빼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전방의 부대를 몇 프로 줄이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당장 일단 뭐 DMZ에 있는 GP에 있는 병력들을 철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지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단계적인 군축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또 논문 속에서만 서류 속에서만 있던 말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 눈앞에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단계적 군축이라는 말들이 상당히 저는 새롭게 와닿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군축을 꼽아주셨는데 김 위원님께도 이 부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군사적 신뢰 구축이 먼저고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동안에 수많은 도발 역사가 입증하고 현장에 생생하게 그 증인들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비무장에 대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축은 신뢰 구축이 돼야 되고 그 운용적 군비 통제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구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서 군축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뭐 완전 평화지대를 만들어 하는 것은 그 신뢰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 신뢰 구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선언에서도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양측의 군사 당국 간 회담이라든가 장석금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 조치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평화를 하려면은 완전한 최악의 우발 사태뿐만 아니고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군축이 가장 먼저 화두로 올라가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을 하고 또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15나 14 공동선언과 비교해보면 어떤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을까요? 대체로 보면 6.15, 14, 특히 14선언의 계승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 경제교류협력 또 그 서해 수역의 평화적 이용 이런 내용들은 이미 14선언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재확인했다. 예. 우선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개성에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를 양쪽이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무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또 나아가선 정상회담. 이것에 이제 연락 기능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남북의 실무적인 조율 기능을 하는 그런 사무소를 개성에 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또는 상주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전 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간 관계로 치면 이제 대사급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남북이 상호 간의 연락 기능과 그다음에 상호 간의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네. 이건 의미가 있다. 과거에 70년대에도 적십자 연락사무소가 판문점에 개설된 적도 있었고요. 예.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지속되지 못했던 게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단되거나 끊겨서는 안 된다. 남관계에서 합의됐던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는 저는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이 남북 상주 대표부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이 옥동자를 잘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또 이 밖에도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 재개를 선언을 한 걸까요, 교수님? 네, 뭐 사실 14 공동선언 이후에 네. 남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절의 11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단절의 11년을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사에도 보면은 14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 나왔던 14선언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만남들이 필요한 거고 또 조율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를 위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든지 이걸 통해서 현안을 조율하고 또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보면요.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동해선, 경의선, 철로 또 도로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14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 중에 최우선 과제로 아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의됐던 민간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긴장 완화, 그 군사적 긴장 완화와 동시에 신뢰라고 하는 거는 자주 만나야 쌓이는 거니까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동시에 벌어질 사업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잘 네.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남북 간 소통과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평양 방문, 이번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어떤 중간 점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그 가을 답방이 잘 성사가 된다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의 어떤 물꼬를 텄다. 전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길잡이 회담이다. 네. 그러니까 가을에 평양에 가기 전에 워싱턴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추가로 있을 수 있고,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의 그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협이라든가 여기 지금 뭐 공동선언 명칭이 좀 긴데 예.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하는 그 경제 부분은 경제라고 할 수 없으니까 번영이라는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순서가 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것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만들어놓은 제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고리가 핵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마침 이 이제 역사적인 그 상징성으로 충만한 그 보도나 여러 가지 그 국제 뉴스의 흐름을 봤을 때 국제사회가 전부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기의 성과로 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거는 이미 상당히 공감이 돼 있지만은 남북 간에 이거를 예비 선물이죠.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자리매김해서 그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어떻게 예측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 이전에 조율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경제 협력이나 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향하는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제 공조 플러스 한미 공조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이다. 우리 민족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미 공조의 기본 틀을 우리가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등의 어떤 성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의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소가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의미. 그러니까 판문점이 이제는 대화와 평화 협력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제2의 몰타는 판문점에서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상회담을 이제까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통역 없는 유일한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작년 올해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 늘 통역이 붙어서 이야기를 중간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직설 그다음에 직화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는 이제 거기에서 또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양 정상회담은 분명한 이제 사실은 평양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그 보따리들을 또는 중간에 제대로 된 성과들을 거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지금 판문점을 비롯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자고 지금 이번에 약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성과가 나와야 되고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 김철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가장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나오게 하면서 방향 자체를 비핵화 평화 체제의 흐름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 문재인 대통령 길잡이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그 역할을 얼마만큼 잘 해내면서 전체적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거둬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평양 회담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평양 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양 회담 이전에도 저는 8.15 광복절에도 저는 판문점에서 남북이 합동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하면서 그때 또 자연스럽게 양 정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라인도 이미 곧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좀 결산을 하면서 평양에 잘 돌아가셨는지 또는 그 판문점 회담의 성과를 잘 앞으로 이어가자 할지 뭐 이런 전화 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너무 어떤 정례화된 회담 이것에 우리가 딱 못 받기보다는 회담을 정례하면서 수시로 통화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이 벽을 아예 허물고 좀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판문점 선언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지금 많은 뭐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든지 또는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는 뭐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지금 많이 나온 얘기지만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예요. 네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 뒤에 말들은 한 발짝도 사실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 선언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뭐 주체적으로 사실 평화를 이끌어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주도적이고 주체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결실을 내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속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트럼프한테 노벨상 양보하는 거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평화가 오고 또 북미 수교가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면은 그렇게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6월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또 비핵화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후속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가 될 거다. 여기서 성과를 낸다면 우리에 있어서 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은 쉽게 가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그다음 것도 사실은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어제 눈에 띄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설주 여사가 이제 만찬장에 등장을 하면서 남북 정상 내외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그 이전에 그 북중 정상회담 때 베이징에서 보여준 리설주의 행보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초기에 이설주 여사의 이른바 방문에 대해서 그 어쨌든 그 여론 관리랄까 아주 고도의 치밀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낮추고 깜짝으로서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을 상징하는 그 화룡정정이라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이설주 여사가 등장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이런 요번에 이런 건 무슨 의미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네. 이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상 국가화된다는 아주 고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한발 뉴스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뭔가 조작되고 통제된 이런 뇌리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 그리고 전 세계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완전히 바꿔줬다. 그중에서 이설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뭐 자체 내부적으로 선전선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전략적 메시지 관리 능력이 이설주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가수 출신이서 그런지 그 어쨌든 바디 랭귀지라든가 스테이지 매너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기획되고 준비된 그런 상당히 고도의 훈련된 그런 듯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전 세계인의 반 이상의 여성인데 그분들이 그 관심이 이설주 여사한테 이번 행보를 통해서 더욱 증폭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과연 멜라니아 여사하고 어떤 묘한 대비를 이룰 것이냐 워싱턴의 시각에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이설주 카드가 나중에 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사실 앞서 개최됐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때를 보면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최근 외교 과정에서 리설주 여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설주 여사와 김정숙 여사 두 사람 공통점은 성악 전공자입니다. 두 사람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 또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상당히 그 교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 이렇게 북한에서 공식적인 호칭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설주 여사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마땅한 애우를 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숭따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방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예술단이 지젤을 공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젤 공연 과정에서 그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그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독립적인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그런데 그때 한번 독립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은 자리에 이설주 여사가 당정의 인사들을 데리고 그 지젤을 공연을 봤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결국 이설주 여사의 역할 자체를 이제는 좀 더 이제 부각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김철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는 반드시 동행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예. 과거에 이제 상당히 차가운 시선, 부정적 시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통 국가로서의 북한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이설주 여사가 한다. 또 이미지 자체가 남한에 또는 국제사회에 상당히 어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그 국제사회에서 정상회견을 보면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견을 할 때 대체로 부인이 동행하는데 북한도 이제 그런 관례를 제대로 따르는 그래서 국제적인 관례에도 익숙한 국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 북한을 좀 어필하는 뭐 그런 의미로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세 분께서 중간중간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전쟁이 뭐 끝날 것이다 이런 환영의 입장도 밝혔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외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각에서 여전히 좀 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라든지 네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이 혹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 꼼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즉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쇼를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난 박차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글쎄요 이런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럼 뭐 판을 일부러 키워서 깰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김정은이 이번에 또 한 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에 핵으로서 남한과 미국을 이길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어쨌든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본다면 우려는 있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북한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우리로서 또 북한과 미국도 양측에 대해서 어떤 합의의 중개자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설주나 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철에 대해서 별 얘기가 우리가 많이 안 했는데 김여정과 김영철이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그 아키텍처 전략적 셈법의 중심이 김영철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상대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보 말고 의도를 분석하고 참모로서 최종 조율하는 그 키맨이 김영철이고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직전 CIA 국장이고 지금 국무부 장관은 이미 인준까지 거친 마이크 폼페오 신임 국무장관, 우리 서훈 국정원장 이러한 이 특수한 이 비핵화 문제 같은 걸 다룰 때는 정보 당국의 고도의 분석과 판단 그거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정보 분야에 대해서 과거의 전술적인 군사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상대의 의도에 대해서 오판하거나 과도해서 최고 지도자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겉으로의 미사 여구나 수사나 환영의 말 말고 실제 정보 분석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라든가 행동 방식 그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이런 거를 잘 하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더욱 그 쏠림 현상이나 정치 지향성으로 가지 않고 진짜 한반도의 그 역사적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차대한 측면에서 겉으로 많이 드러난 뭐 미디어나 외교나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제가 말하는 정보는 인텔리전스의 올바르고 애국적인 판단과 어떤 보좌 기능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잘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좀 키포인트 어떤 것들을
꼽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길잡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평화상 이야기가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이 만약에 수여된다면 트럼프에게 또는 김정은에게 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길잡이 역할에서는 본인 욕심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링 밖으로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한미 간의 상당한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지금 판을 끌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중협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금 저는 판문점 이번 선언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과 또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민적으로 지지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차분하게 국민에 대한 설명,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교수, 김초로 연구위원, 그리고 박청한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